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금융계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금 만기에 매월 일정 금액을 예금하여 원하는 기간 동안 모을 수 있는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매월 150만원씩 매월 150만원씩 우리가 5년간 연 이자율을 우리가 3.5%로 저축했을 때의 만기 금액을 계산해 본 것인데요. 자, 비과세 기준으로 금액이 9,848만 5,584원으로, 그죠? 우리가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때 매월 불입하는 금액 중심이 아닌 최종적으로 모으고자 하는 우리가 목표 금액이 더 궁금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8년 만에 1억 원을 모으고자 할 때 매달 불입해야 할 적금 월 불입액을 알고 싶을 때는 우리가 아래같이 활용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연 이자율을 우리가 3%로 가정하고 계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과서 57페이지 적금 월 불입액, 그죠? 한번 보시죠, 그죠? 자, 계산은 자, 이때 이자 소득에, 그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경우를 가정하면 매월 93만 7,426원을 적금하면 8년 만에 우리가 1억 원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동 금액을 가지고 적금하는 것이라면 1억 원 만들기에 충분하게 도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대출 후의 상환 패턴입니다. 자,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은 후에, 그죠? 매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는 유형인데, 그죠? 자, 이때 연이자율을 우리가 5%로 대출을 받으러 갈 때, 지금부터 우리가 매년 말에 100만원씩 갚아나가는 경우에 지금 빌릴 수 있는 대출 총액을 얼마인지 계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때 우리가 통상 필요 대출 금액이 우리가 통상 1억 원일 때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데, 자, 10년 동안 우리가 상환하기로 하고, 그죠? 우리가 10년 동안 상환하기로 하고 연이자율 2.8%로 계산했을 때, 그죠? 우리가 통상 주택담보대출 1이죠, 그죠? 1억 원을 대출 받았을 때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 본다, 그죠? 이때는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소위 원리금하고 이자고 같이 균등하게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그죠? 매월 우리가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일정한 금액으로 입금을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매월 95만 6,402원, 그죠? 매월 이 금액을 우리가 통상 10년간의 총이자는 1,476만 8,297원, 상환하는 금액은 총 금액은 1억 1,476만 8,297원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정기예금 패턴의 구조를 생각해 보는데, 정기예금의 구조는 통상, 그죠? 우리가 연이자 1,000만 원을 연이자 5% 3년 만기의 정기예금에 저축했을 때 3년 후에 얼마 될 것인지를 우리가 계산해 그런 보는 방식이죠, 그죠? 이때 우리가 현재의 원금 1,000만 원을 우리의 현재의 가치라고 하고, 또 살면 후에 원리 합계를 미래의 가치라고 한다, 그죠? 미래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3년 후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는가? 먼저 우리가 기초적인 원리 합계 공식입니다, 그죠? 원리 합계는 원금 플러스 이자, 그죠? 또 원금 플러스 원금 곱하기 이자율, 또 원금은 1 플러스 이자율이 있는데, 이 공식에서 우리가 통상 원리금의 합계가, 그죠? 우리가 곧 미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원리 합계 공식은 1년 단위로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1년 후의 원리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서 60페이지 한번 보시죠. 1년 후의 원리 합계는 바로 미래 가치는 1,0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5 하면 우리가 1,050만 원 넣을 수가 있죠. 자, 이때 우리가 2년 후와 3년 후의 원리 합계, 즉 미래 가치를 계산해 본 금액은 교과서 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미래 가치, 연이자율, 기간, 현재 가치, 교과서 61페이지 한번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정기예금 구조가, 그죠?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자, 정기예금의 계산 공식을 보면 통상 우리가 원금과, 그죠? 우리가, 미래가치, 현재가치, 미래가치는 현재가치, 원금, 이자율, 예금 기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중에서 이자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픽스를 금융기관에서 정하고 또 예금기관도 우리 이 생명이 유한함을 감안한다면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남은 변수는 현재 가치의 하나라고 우리는 현재 가치, 즉 원금을 최대한대로 늘려서 미래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원금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절약을 통해서, 그죠? 첫 번째도 절약, 두 번째도 절약, 세 번째 절약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정기예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금도 결국 정기예금의 현금 흐름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기적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금융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종류. 자, 그럼 금융은 무엇인지 우리가 협의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강의의 개념, 그죠? 우리가 정의하면 바로 금융은 자금을 어떻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때 자금 융통이 우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의 부족 주체를, 그죠? 자금 부족 주체와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잉여금, 자금 잉여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자금 잉여 주체에서 자금 부족 주체로 자금이 이전하게 되는 것, 또 그 행위에 대한 주가가 이어지는 것을 모두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이러한 금융이 이루어지도록 매개 기능을 수행한다. 금융기관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전될 때는 그 정빙으로 어떻게 예금증서, 그리고 보험증권, 신탁증권, 그죠? 신탁증권은 우리가 펀드죠. 펀드. 또 그리고 어음도 우리가 뭐 약속어음도 있지만은 한도 내에서 1억을 한도 내에서 이같이 우리가 자금 수요자, 자금 공급자, 금융기관, 금융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바로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금융기관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페이지, 교과서 63페이지에 표 2-1 보시면요. 페이지 2-1 보시면 금융기관의 종류가 나옵니다. 은행, 일반은행, 그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제1금융은, 그죠? 우리가 은행 하나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나머지 금융권을 우리가 제2금융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1금융, 제2금융을 통상 우리가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권 내에서 1금융을 제도권 금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제도권 금융은 정부의 공식적인 우리가 관리, 제도하에 있다는 그런 의미를 둘 수가 있다. 또 상금융권의 용어는 있는데 대부업체는 우리가 사채업체, 아마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 하나캐시머니 같은 경우에 그죠? 많이 볼 거예요. 그죠? 또 러시아 캐시라든지 이런 자금 대출이죠. 그런 이 제3명 상금융권이라는 용어는 정식 용어는 아니고 제1, 2금융권에 대비해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제3금융권을 통상 우리가 사금융이라고 하죠. 그죠? 사금융. 아무나 돈이 대출이 그죠? 쉽게 낼 수 있지만은 어떻게 이자율은 폭이 아주 넓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최근 우리가 언론에서는 대중 매체에서는 이를 우리가 소비자 금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용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소비자 금융은 바로 소비자들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되는 그런 업무를 얘기하는 금융기관이다. 시중에 그죠? 우리가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죠? 하나은행 이런 시중은행 뭐 산업은행도 있고 그죠?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옛날에 우리가 특별은행,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은행, 그죠? 국민은행이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합병되고 그죠?
우리가 뭐 그런 부분인데 요즘은 우리가 통상 우리 국민 신한 하나 그죠? 부분들이 있다. 또 대구에는 우리가 시중은행 말고 우리가 지방은행 대구은행 그죠? 또 강주는 강주은행 경남은 경남은행 그죠? 또 시티은행 그죠? 이런 또 있고 HSBC 등의 외국은행 국내신 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우리가 특수은행이란다. 그죠?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회, 수산업협동조합조합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리고 특수은행은 설립근거법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로 일반 은행과 달리 재정 자금과 채권 발행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그죠?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중은행이지만 1금융이지만 또 여러분들 단위농협 있죠. 아마 여러분들 뭐 청송에 가시면 청송 현서농협이라든지 아마 여러분들 그죠? 또 우리가 뭐 단위농협 또 시중에 저기 뭐 성주 단위농협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은 기존 농협 회원들이 자금을 그죠? 뭐 500만도 가입하고 가입 비용이 통상 한국자에 250만 원이죠. 그죠? 각 시중에 되는 지역에 되는 단위농협마다 틀리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또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 그죠? 우리가 통상 우리가 은행으로 예금을 취급하지만 은행으로 분류하지 않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있다. 또 상호저축은행 그죠? 우리가 상호저축은행은 우리가 대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조일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그죠? 또 무슨 뭐 SBI 저축은행이라든지 상호 예전에는 우리가 상호신용건거라고 그랬죠. 그죠? 요즘은 우리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많이 바뀌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인데 신용도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그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대출이라든지 금액 자체가 아주 크죠. 하지만은 이런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 이율 자체가 어떻게 비싸더라고요. 미국에서 7% 정도. 자, 그래서 상호저축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호받고 예전에는 우리가 상호신용공고라 호칭을 불렀죠. 그죠? 그래서 이런 법령이 바뀌어서 상호저축은행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일부 상호저축은행이 경영부실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그 원인 중의 하나로 그죠? 예전에 우리 부산에 상호저축은행 부분들이 그죠? 1억을 2억을 뭐 결혼 자금이라든지 또는 그런 자기 노후를 대비해서 그런 금리가 비슷한 이유로 투자를 1억, 2억, 심지어 10억까지 했지만은 그죠?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그죠? 알거지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그런 경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저축은행의 상호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은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는 지적함에 따라 다시 원래의 명칭으로 상호저축 건고로 그죠? 환원돼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저축은행이라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교과서 65페이지 보시면 자, 왼쪽 그림의 판교농협은 상호금융기관인 단위농협이다. 그죠? 예금은행인 농협조항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농협조항회라는 그런 명칭이 붙어있지만은 일반 어떤 우리가 상호금융 단위농협 어떤 게 틀리죠. 그죠? 자, 일본계 자금 저축은행 대법계를 장악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축은행과 대법계의 서민금융 장악 금액이 얼마나 17조 원에 넘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28일 우리가 통상 2019년 28일에 2019년 날짜가 28일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죠? 민중당 의원실에 제출한 일본계 금융사 여신 현황은 얼마입니까? 야, 상당합니다. 그죠? 대법치 국내 대출은 17조 4,102억 원이다.
그죠?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일본계의 자금, 그죠? 이런 지하 자금, 소위 어떤 뭐 약부자 자금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은행거를 보면은 5월 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의 총 여실은 24조 7천억 원으로 1분기 말에 기준 국내 은행 총 여신의 62%에 불과하다. 그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신용협동기구입니다. 그죠? 우리가 신용협동기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합원에 대한 저축 편의 제공과 대출을 통한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그죠? 신용협동조합이 있고, 또 말금고, MG 새말금고, 또 상호금융 등이 있는데, 이들의 주 업무는 조합원에 대한 예금과 적금의 수익과 대출 업무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신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예적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은 자체의 별도 기금을 우리가 만들어서 1인당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제입니다. 그래서 또 새마을금고 내에서도 우리가 뭐 서울에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관악새마을금고와 또 아산새마을금고에 각각 5천만 원의 예금이 있다면은 두 금고는 별개의 우리가 단위기관으로 보아 둘 다 보호해준다는 것이죠. 둘 다. 그래서 맑은 것 같은 경우에도 따로따로 또 우리가 투자할 부분도 있고 또 신협 같은 경우에도 그죠. 통상 이자가 아마 여러분들 사이트 뒷장에 모네타라는 그런 사이트의 주소에 가시면 아주 그죠. 시중 금리가 싹 다 나옵니다. 자, 또 금융투자업자 그죠. 우리가 통상 금융투자업자는 정권과 파생상품,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금융투자회사 중에 일반 대중과 직접적인 접촉이 비교적 많은 기관은 정권회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통상 정권회사 거래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보험회사. 그죠? 우리가 보험회사 목적, 불확실한 사고, 또 물적 손해 대비하는 금융 상품이죠. 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그죠? 또 보험회사는 어떻게 나누느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구분할 수가 있죠. 또 요즘 우리가 뭐 국영보험이라는 아마 여러분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체국 보험이란 이런 보험을 우체국에서 보험을 취급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뭐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운영하는 개인 택시조합 대구 같은 경우에도 뭐 운불련 운전자 불교연합에서 운불련도 있고 또 대구 개인 택시 연합회도 있고 그죠? 대구에 아마 2개 정도 양립대가 있고 또 우리가 화물 기사분들이 운전하는 화물 공제조합 그래서 우리가 뭐 터무니없이 그죠? 우리가 뭐 내가 상처를 불의 사고를 당할 때 터르게 그럼 화물 공제조합에서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화물 공제조합에서 핸들링을 해서 보험의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공제조합도 있다. 그죠? 또 제도권 금융기구 여부의 확인은 또 통상 우리가 제도권 금융회사는 우리가 통상 이런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를 해주는 사이트가 있다. 어느 사이트가 있냐? 교과서 67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금융감독원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입니다. 파인 웹사이트 주소 나오죠. 그죠? fine.fs.or.kr이다. 자, 이 파인의 초기화면에 보시면 금융회사 영역의 제도권 금융회사 소유를 선택하면 특정 키워드 우리가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능하다. 자, 가나다 손으로 정렬되어 있고 우리나라 모든 제도권 금융기관명 파악도 가능하고 또 금융기관의 종류가 재테크의 수준은 시사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 2-1 보시면 그죠? 표 2-1에 보시면 통상 이런 시작점은 바로 은행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여러 은행금융기관이 차례로 전개되어 있는데 평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보면 표의 상단으로 갈수록 그죠? 이자율이 낮아지고 하단으로 갈수록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죠? 높아진다. 자, 우리가 금융기관의 종류와 금융상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금융상품은 비금융 투자 상품, 그리고 금융 투자 상품이 있다. 그죠? 자, 그럼 비금융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 통상 우리가 자, 비금융 투자 상품의 같은 경우 우리가 금융 상품은 원본 손실 가능성에 따라서 비금융 투자 상품과 금융 투자 상품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저축 또는 우리가 투자하려는 원금이 1000만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죠? 우리가 최대 손실이 발생해도 최종 잔액이 1000만 원이 유지되면 바로 비금융 투자 상품이라 할 수 있지만, 비금융 투자 상품 안에는, 그죠? 비금융 투자 상품에는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대부분의 금융 상품이 포함될 수가 있다. 자, 그럼 비금융 상품은 투자한다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은행에서 지급하는 비금융 상품에는 저축한다고 표현하면 앞에 이미 우리가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더라도, 그죠? 투자 성격을 갖는 금융 상품은 금융 투자 상품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투자 실적에 따라서 가입자의 수익이 달라지는 이런 은행의 특정 금전 신탁이나 또 보험회사의 우리가 변액보험, 수시로 투자에 따라서 변액보험, 변액연금, 그죠? 이런 부분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될 수가 있죠. 또 변액보험 중에서도 우리가 투자형도 있고 주식도 있죠, 그죠? 주식이 있는데 그 부분은 뒷장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은 그 손실의 정도가 원본을 우리가 초과하는 여부에 따라서 정권과 파생 상품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럼 앞에서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투자 원금이 100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대 손실폭이 1000만이어서 원금이 0이 되는 것이 바로 손실 하한폭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정권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그죠? 내가 15만원짜리가 제로가 될 수가 있고, 그죠? 15만원짜리가 40만원 될 수 있고, 내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도 몇 개월 전에, 그죠? 우리 만원도 제자인데요. 금액을 소위 했던 우리 카카오톡을 15만원 구입했는데 지금 40만원 돼요. 그죠? 또 이렇게 대박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정권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바로 발행회사가 파산해서 한 푼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이죠. 그죠? 그래서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재테크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죠? 투자란 무엇이고, 그리고 재테크 계획 수립 시에 사용되는 현금흐름 계산법, 또 우리가 금융기관의 종류와 금융상품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교과서 69페이지에는 나머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1번부터 알맹이 빠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부터 해서 마지막에 우리 국회에서 잠자는 소비자 권익 3법입니다. 또 그리고 페이지 73페이지에 주요 용어, 투자부터 위험선호, 투자 수익, 정권, 그죠?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설명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2번, 3, 4, 5, 6번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챕터 3장, 교과서 3장이지만 수업은 4강이죠. 그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하고 여러분 하루빨리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